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국면이 진정됐을 때 장기 저성장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글로벌 세아그룹이 쌍용건설 인수를 추진합니다. 이번 인수가 성사되게 된다면 쌍용건설은 두바이 투자청에 매각된 지 7년여 만에 한국 기업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심야 시간 택시 대란이 지속되자 모빌리티 업계는 월급제와 성과급제 도입 등 처우 개선을 내세우며 기사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서민들의 연체 부실 위험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죠.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국면이 진정됐을 때 장기 저성장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열린 BOK 국제 컨퍼런스 변화하는 중앙은행의 역할,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의 개회사에서 만약 저물가 또 저성장이 된다면 코로나19 당시 사용한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하는 게 맞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중앙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처럼 물가 안정이라는 기본 역할에만 집중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며 팬데믹 충격과 회복이 계층, 부문별로 불균등했기 때문인데 이런 양극화 현상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한 채 5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 규모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영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창석 기자입니다. 한 채에 5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서울 아파트의 거래 금액 규모가 1년 만에 3배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금액은 약 9,788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0년엔 거래 금액이 3천억 원에 조금 못 미쳤는데 한 해 만에 3.3배 증가한 겁니다. 같은 기간 거래 건수도 51건에서 15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거래 금액이 큰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가 약 3,950억, 용산구 2,980억, 서초구 2,100억, 성동구 822억 등 순이었습니다. 거래 금액이 가장 많은 동은 용산구 한남동으로 지난해에만 2,810억 7천만 원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한남더일과 나인원 한남 거래 비중이 컸고 최고가로 거래된 단지는 파르크 한남으로 전용 면적 268.95제곱미터가 지난해 12월 12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고가 아파트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다 보면서 이제 고가 아파트에 이어서 초고가 아파트까지 진입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초고가 아파트는 수요보다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높고 매매가 상승세도 중저가 아파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 분양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혜택이 1세대 1주택자에게 집중된 만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서창석입니다. 세계 최대 의류 제조 판매 기업인 세아상혁을 보유한 글로벌 세아그룹이 쌍용건설 인수를 추진합니다. 만일 이번 인수가 성사된다면 쌍용건설은 2015년 두바이 투자청의 경영권이 매각된 지 7년여 만에 한국 기업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건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쌍용건설이 7년 만에 새 주인을 맞을 전망입니다. M&A 업계와 쌍용건설에 따르면
글로벌 세아그룹은 최근 두바이 투자청에 쌍용건설 인수를 위한 입찰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인수 대상은 두바이 투자청이 보유한 쌍용건설 지분 99.95%입니다. 글로벌 세아는 의류, 플랜트, 제지 등의 사업 분야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입니다. 쌍용건설이 그룹에 합류할 경우 기존 자회사들과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인수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세아그룹은 2025년도에 창립 40주년 앞두고 이제 그룹 매출 10조, 영업이익 1조를 달성하겠다는 이제 비전 2025를 선포를 했는데요. 그룹 매출을 10조를 달성하는데 이제 쌍용건설과 이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랜트 사업을 하는 세아 STX 엔테크는 쌍용건설 인수를 통한 당장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쌍용건설과 세아 STX 엔테크 모두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강점이 있어 글로벌 네트워크 측면에서 협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아그룹이 진출한 해외 법인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종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계열사인 세아 STX 엔테크 등과 발전 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까지 역량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선 글로벌 세아그룹이 진행하는 다양한 건설 사업을 쌍용건설이 맡아 철도, 도로 등 인프라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에도 다양한 재원과 투자 방식을 도입해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세아그룹과 두바이 투자청은 쌍용건설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분 인수 금액보다 더 큰 규모의 유상 증사를 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 말 주식 매매 계약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최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주요 기업들이 코로나19 기간 현금성 자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매출 상위 20대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26조 원으로 2019년 말 대비 33.4%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른 재무 위험 관리 차원으로 20대 기업 가운데 4개 기업을 제외하고 모두 현금성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가 124조 원으로 2019년 말 대비 20.3% 늘었습니다. 매출 2위 현대차는 33.2% 오른 21조 3천억 원을, 기아는 7조 3천억 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난 16조 1천억 원을, 현대모비스는 42% 증가한 4조 7천억 원으로 3사의 현금성 자산은 42조 1천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며 심야 귀갓길 택시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업계는 처우 개선을 내세우며 기사 모시기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장민선 기자입니다. 최근 택시기사가 줄어들면서 심야 시간 택시 대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법인 택시기사는 2년 반도 안 되는 기간에 3만 명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줄어든 이유로 꼽히는 건 바로 산학금 제도. 산학금을 충당하다 보면 법인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노동 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에 모빌리티 업계는 택시 난맥상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에 분주합니다. IM택시를 운영하는 진모빌리티는 기존 택시법인의 산학금 제도를 없애고 월급제와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등 처우 및 복지 개선에 나섰습니다. 그 일정한 규칙 속에서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었다라는 그 근무 형태가 좀 마음에 들었고요. 또 열심히 일한다면 얼마든지 제가 성과급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그 큰 장점 때문에 이처럼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자 택시 기사가 늘었고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을 통한 무조건 배차로 승차 거부를 없애면서 회원 수도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진 모빌리티는 고객을 위한 응급처치 등 안전 교육과 서비스 교육 멘토링 제도 등을 통해 업계와의 상생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전국 최초로 임시 택시 운전 자격 제도를 도입해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택시 면허 취득 전에 택시 영업을 직접 경험해보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스크루 선정, 인센티브 제공 등 가맹기사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모션은 물론 운행 데이터 체계적인 운영 관리 시스템,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신규 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역시 최대 6천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안하며 기사 확보에 나섰습니다. 각종 금융 지원으로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 개인 택시 기사들을 타다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대출 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출 차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내 기준금리가 최대 2.5%까지 전망되고 있어서 빚이 있는 서민들은 연체 부실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러 곳에서 빌린 이른바 다중채무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연결해서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죠.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기준금리 하느니 올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올릴 것이다. 연말까지 최대 2.5%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먼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그 가계부채는 그 규모나 그 빠른 증가 속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시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참 어려운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지난 그 2012년에서 13년 이른바 10년 전이죠. 그 하우스푸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서울 그 아파트 가격 지수가 2년 6개월간 10%나 떨어진 적이 있죠. 집값 상승기 막판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 큰 고통을 겪었지요. 이번에도 영끌족들이 이제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고 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돼서 그 비투족의 그 이자 부담은 고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라는 것은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경제적 기능이 있지만은 가계부채가 누적돼 가지고 과도하게 되면 원리금 상환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므로 그래서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장사를 해도 수입이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범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높은 가계에 대해서는 위험 관리와 지원에 나설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위험 관리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중에 한 가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론이 지금 대두가 좀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반대도 하는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원장님은 그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물론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래야 부동산도 잡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됐을 때마다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미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 가계 경제 파탄을 부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서민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요. 정부도 금리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나서 금리를 낮추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비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다중채무자들이 결국에는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들이 결국에는 제2금융권으로 가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기준금리 인상은 결국은 그 채무자의 그 상환 그 여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고요. 빚이 많은 분들,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분들한테는 그 상대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겠지요. 그분들이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을 이용하는 분들일 게고요. 그러다 보면은 금융회사 연체율, 이제 부실률이 또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들 금융회사들은 대출 심사를 또 강화해서요. 부실률을 낮추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다중채무자는 이 돈을 빌릴 곳이 없어서 고금리하는 대부업체나 암시장 사채업자의 손을 벌릴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걸 종합해 보자면 이제 취약차주들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악순환이 펼쳐지게 되면서 연쇄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좀 안 좋은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불법사금융 이용 규모, 금리 인상에 따른 이동 전망을 현재 상황을 빗대서 좀 예측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불법 사금융은 잘 아시다시피 지하 경제이다 보니까요. 그 이용 규모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추정해 보건데 저희 그 서민금융연구원 그 연구 결과로 보면은 이 제도금융권의 그 마지막 보루 최고금리 이제 연 20%까지 받는 제도권 대부업체에서조차도 돈을 빌리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부모, 형제나 지인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비율이 약 10명 중에 한 4명, 36% 가장 많고요.
이 다른 금융사를 통해서 이제 자입을 하는 경우가 21%. 이 정책 서민금융 있지 않습니까? 햇살론이나 회망울씨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하는 것이 한 10명 중 1명 정도 순으로 나타났어요. 참 우려스러운 거는 그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분들이 5에서 한 10% 정도 된다. 그래서 결국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못 빌리면 뭐 개인 인생이라든가 워크아웃 이런 걸로 해결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 사채 시장으로 가는 분들이 많아질 경우에는 결국은 그 경제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그 이슈로 대두되는 그런 때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로도 야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소상공인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죠. 소상공인 중에서 다중채무자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중에서도 금액도 지금 수억 원으로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더욱 선제적인 대응이 강하게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서민금융연구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연체율이라는 건요. 그 대출 금액 대비 연체 금액 아닙니까? 이제 분모가 대출 금액이에요. 그래서 대출 금액을 분모를 계속 늘리면은 그 연체율은 그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19로 이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분들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더라도 사실은 정상 대출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지금 연체율이 좀 낮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제 금융회사가 연체율이 높아지고 부실이 높아져서 대출을 축소하게 되면 결국은 연체율은 급격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 중에 하나로 이제 배드뱅크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우리가 97년도 외환위기 때 사용했던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금융사도 있잖아요. 그 서로가 그 시간을 벌고 금융사나 금융 이용자 서로가 시간을 벌고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그 제도이기 때문에 이 배드뱅크나 이런 것들도 별도 기구 설립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역할을 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드뱅크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이해충돌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시는 것 같은데 원장님 배드뱅크에 대한 입장을 조금만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은행에다가 그 채권을 놨을 때는 결국은 채무 상환 압력이나 그 회사 금융회사의 부실화 가능성이나 그래가지고 금융 이용자나 금융기관이나 이제 많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금융 위기에 그 이걸 상시적으로 하면 안 되고 금융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부실 채권을 한 군데 모아서 좀 시간을 두고 해소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하고 금융 이용자 모두가 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거를 이제 도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고 금융회사를 위한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이거는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이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불리한 제도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좀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중채무자들이 빚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연체가 지금 시작이 만약에 된다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요. 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으로 좀 보완 방법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저는 이 돌려막기가 결국 빚을 키우고 채무자로 하여금 일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한 군데만 만약 연체가 걸리더라도 전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게끔 신용정보가 공유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한데요. 우선 그 1단계로 연체가 우려되는 그 채무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금융회사에서 채무 상환 기간을 조정한다든가 금액을 좀 이렇게 조정해 준다든가 하는 그 연체 조짐이 보일 때
그게 이제 프리 워크아웃 제도라고 하지요. 이런 것들을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신속하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연체를 최소화시키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연체가 한 군데 걸리게 되면 결국은 전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돌려막기를 통해서 빚을 계속 키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금융회사 자체적인 프리 워크아웃을 실시해야 되고, 만약 이제 단기 연체가 걸렸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금융사별로 신속하게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프리 워크아웃 제도가 활성화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연체가 걸렸다 그랬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라든가 법원의 이제 개인희생 제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인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희생 제도나 보면은 어려울 때나 평상시에나 처리하는 인원이 비슷해요. 어려운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보면 개인희생 인원도 그만큼 늘어나서 빨리빨리 정리가 돼줘야 되는데, 제가 20여 년 전부터 이 제도를 살펴봤지만 개인 희생 인원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보면 물량은 투입은 많이 되는데 처리 용량이 적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마당에 참 위기를 대비하려면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 희생 제도를 아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이 어려움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 결국은 채무자들의 재기가 지연되고, 그러면서 호미로 막아야 될 걸 가래로 막아야 되는 이런 오를 범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불법 사채 쓰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업체까지도 안 되는 분들이 지금 100명 중에 5명에서 10명이라면 이제 10명에서 20명 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채무 불법 사채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피해 구제 활동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금융권 퇴직자라든가 금융 전문가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분들을 법원의 개인희생제도 희생위원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워크아웃을 하는 전담자라든가 이런 분들로 대폭 확충을 해가지고요,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미리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해 주신 그런 정책적인 보완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통신 3사가 한국형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UAM 실증 사업에 일제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라고 불리는 UAM 주도권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인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통신업계가 미래형 모빌리티인 UAM 주도권을 두고 정면 승부에 나섰습니다. UAM은 도심 수백 미터 상공에 개인용 비행체를 띄워 사람과 사물을 이동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합니다. 안정적인 구현을 위해선 초저지연 통신을 기반으로 한 관제 기술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내 통신사들은 각기 컨소시엄에 참여해 UAM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 U+ 등 통신 3사 모두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 사업에 제안서를 냈습니다. 제일 먼저 UAM에 뛰어든 SK텔레콤은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습니다. SK텔레콤은 컨소시엄 내에서 장애물 등 지형 정보와 소음, 날씨, 전파 품질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운항 지원 정보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도적인 이동통신 운용 역량과 자율주행, 정밀 측위,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서 역량을 쌓아서 2025년 UAM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SKT는 UAM을 막대한 교통 관련 사회적 비용을 해결할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습니다. 유영상 SKT CEO는
2025년 한국상공의 상용화를 선도하고 2030년 완전 자율비행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도 현대자동차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현대건설 등과 함께 UAM 사업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UAM 통신 인프라 구축과 에어그라운드 연계 모빌리티 사업 모델, 드론 교통 관리 시스템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UAM 이해관계자 간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역할도 할 예정입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카카오 모빌리티, GS칼텍스, 제주항공, 파블로 항공 등과 손잡았습니다. UAM 안전운행을 위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드론 솔루션 전문 기업과 함께 교통관리 시스템을 공동 개발할 계획입니다. ICT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업으로 UAM 관련 기술 확보와 안전성 검증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 운영을 부분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곡물 터미널이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공급망 붕괴를 우려한 고객사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겁니다. 이번에 출하된 물량은 밀 2천여 톤이며 곡물 터미널에는 현재 11만 5천 톤의 밀과 옥수수, 보리 등의 곡물이 보관돼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주요 국가의 대사관이 키우에 복귀함에 따라 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가며 육로 중심의 출하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르노코리아 자동차, 스텔란티스 코리아, 테슬라 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포드 세일즈 서비스 코리아, FMK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23개 차종 41,746대에 대해 시정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르노코리아 XM3 등 2개 차종 28,892대는 2020년 7월부터 연료 펌프 내 일부 부품의 손상으로 인한 시동 꺼짐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이 이루어졌는데 이후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 스텔란티스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푸조 3008 1.5 블루 HDI 등 13개 차종 7,605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제작 결함 조사 결과 고압 연료 펌프 내 일부 부품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마모로 이물질이 발생하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국토부 자동차 리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리콜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비스포크 냉장고 출시 3주년을 기념해 한정판 패널을 판매합니다. 이번 패널은 미국 유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렉스 프로바와 함께 디자인한 것으로 포도어 프리스탠딩 냉장고용입니다. 특히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추상적 패턴과 과감한 색상을 활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7일 비스포크 가전 글로벌 소개 행사 비스포크 홈 2022를 진행합니다. 올해 비전은 공간, 경험, 시간의 확장으로 해외 시장에 도입되는 2022년형 비스포크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갈등으로 영업정지 위기에 내몰렸던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롯데 측과 부산 롯데타워 건립 사업의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롯데백화점 광복점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롯데쇼핑은 2000년 107층 규모의 롯데타워를 짓기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사업 추진이 부진하자 부산시가 건설을 재촉하기 위해 승인을 연장해주지 않는 초강수를 둔 겁니다. 이번 협약에는 2025년까지 롯데타워 건립을 목표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롯데는 지난달 롯데타워가 부산시로부터 조건부 경관심의 가결을 판정 얻은 만큼 내년 본격적으로 공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내륙 곳곳으로 30도 내외의 한낮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구 30도, 대전 31도, 광주는 32도까지 오르며 낮 동안 덥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어오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경상권과 강원 중부 동해안, 강원 남부와 충청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는데요. 밤사이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거나 그 가장자리에 들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자외선과 오존 지수는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 18도, 대전 16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서울 30도, 수원과 대전 31도로 한낮에는 매우 덥겠습니다.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선선하겠는데요. 낮 기온 속초 22도, 강릉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 19도, 대구 18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 32도, 전주 30도, 제주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전남, 경남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며 때이른 더위가 물러가고 다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된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